예,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서구 기적의 원인은 서구가 최초로 시장경제라고 하는 효율적인 제도 창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안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 발전 지수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동서양의 사회 발전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산업혁명 전까지는 차이가 동양이 조금 앞서 있긴 했는데 그 이후의 숫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난 사회적 발전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격차는 단순히 착취를 통해서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한 사회에 있는 모든 생산 요소, 그게 사람이 됐던 자본이 됐던 그 생산 요소가 놀지 않고 다 효율적으로 가동돼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제도를 효율적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경제 발전을 네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할 건데 첫 번째는 법과 질서의 확립, 두 번째는 문화의 극복, 세 번째는 사회적 자산이라는 신뢰의 중요성, 네 번째는 기업의 출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구소련을 가만히 보면요. 그 소련은 굉장히 그 냉전 시대에 미국과 함께 어깨를 거르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딱 질서가 붕괴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가라앉았는데요. 지금 러시아의 GDP 수준은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러시아 GDP가 한국보다 높아지고요. 석유 가격이 요새같이 폭락하면 우리보다 지금 한참 떨어집니다. 이 사회 질서라는 건요, 사회 번영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법과 질서가 어떻게 확립됐는가. 그 자본주의를 위한 법과 질서의 확립입니다. 이거를 베네치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본주의에서 거래라는 것은요, 수요자, 공급자 또는 거래 양 당사자가 평등해야 됩니다. 한쪽이 월등하게 힘이 세면요, 평등한 거래가 안 돼요. 군대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1,000원 주고 가서 소주 10병 사와. 그건요, 착취죠. 자본주의의 공평한 거래가 되려면요, 신분과 권력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 기본 전제거든요. 이게 자본주의적 법 질서입니다. 자, 그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냐,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네치아에 가보셨습니까? 오늘 베네치아에 가보면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한때 베네치아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베네치아의 위치를 아시죠? 이태리 반도에 그리스 반도 가운데 꼭지점에 이렇게 있는데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는요, 인구가 얼마 되질 않아요. 그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17만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 전부 곤돌라 타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땅이 이게 라구라라고 하는 갯벌 지역에 세워진 도시라서 계속 침하돼가지고 1층까지는 다 물에 잠겨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골목이 전부 다 이제 곤돌라 타고 다니죠.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소금하고 생선밖에 없어요. 자급자족 되는 것은.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합니다. 사실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생긴 유래부터 참 독특해요. 유럽의 오래된 전통 도시들은 전부 다 로마 제국 시대에 세워진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베네치아는 훈족이라고 불리는 훈족들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항복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항복해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과 발굽이 푹푹 빠져서 어디서 쫓아올 수 없는 갯벌지대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정착했다가 생긴 도시가 베네치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업을 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리고 먹고 살기 정말 열악한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네치아가 중세에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요, 이 오스만 터키하고 무려 200년 동안 7차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오스만 터키가 유럽을 침공해 가려고 오스트리아 빈까지 2번이나 공격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요.
이거를 막아낸 게 베네치아의 해군력입니다. 아니, 인구 17만 밖에 안 되는 베네치아가 어떻게 그 거대한 오스만 터키를 막습니까? 그 이유는 베네치아는 그 도시 베네치아에 사는 인구는 그거밖에 안 됐지만 베네치아는 일종의 가상 해상 네트워크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데 거점 도시, 항구,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섬, 이런 지역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의 영향 안에 있는 인구가 500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베네치아의 경제력은 프랑스랑 맞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중해 무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점, 사실 당시에는 하이웨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중해가 북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잇는 해상 하이웨이였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가면 무거워서 운반할 수도 없고 산적이 들끓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바다를 통해서 가면 엄청나게 싸요. 근데 대서양이나 태평양과 달리 비교적 지중해는 내해, 안쪽 바다라 그래서 평화로워요. 그래가지고 이 노을 저어서도 갈 수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그래서 지중해는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날의 지중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해상 네트워크, 해상 하이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중해 시대의 패권자가 베네치아입니다. 여러분 그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대가 언제까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중국 송나라 굉장히 발전했었거든요. 지금의 미국 문명. 그런데 그때 1등한 게 16세기 베네치아예요. 그렇게 잘 살았다 그래요. 사실 르네상스도 마지막 꽃 피운 데가 베네치아였어요. 그랬던 이 베네치아. 그럼 베네치아가 잘 살게 된 이유. 이거를 제가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 상인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제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한 베니스 상인 요거 다 볼 수는 없고 한 5분 정도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훨씬 이제 좋습니다. 여러분, 이 베니스, 영국식 발음 베니스고, 이태리 발음 베네치아인데, 이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하고, 베니스가 잘 살게 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게 생각되죠. 이 베니스 상인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안토니오라고 하는 기독교 귀족 상인이 자기 친구 바사니오의 결혼 지참금을 빌려주기 위해서 빚을 유대인 상인 샤일록한테 빌리는데 빚 보증을 서요. 못 갚으면 가슴에 있는 살을 한 건 띄워주겠다 그래요. 그랬는데 갚기로 한 날 하필이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베니스에 배가 한 척도 못 들어와서 돈이 돌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나서 태풍이 잦아진 다음에 하루 지체된 보상금으로 더블을 준비해서 가져가요. 근데 샤일록이 난 돈 필요 없고 계약서대로 하자. 그래서 법정에 서는 그런 이제 얘기잖아요. 왜 샤일록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좀 뜬금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보면서 제가 희곡을 읽은 건 아닌데 우리 어렸을 때 이거 한번 스토리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주제가 뭔지 몰랐어요. 유태인 나쁜 놈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이 궁금해서 저희 학교 영문과 교수한테 셰익스피어의 원작자의 의도가 뭐냐. 국어 시간에 지문 주고 나서 필자의 의도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셰익스피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4학년 과목이래요. 셰익스피어 작품은 항상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게 특징이래요. 우리 셰익스피어 작품 보면 어휘력이 풍부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 그래서 이 베니스의 상인은 작품 해석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영문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칼 막스도 평을 썼어요. 도대체 이 베니스 상인하고 베니스가 잘 살게 된 건 무슨 관계이냐.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그 스토리를 보면 좀 뜬금없는데, 아니, 어떻게, 하루 지체됐다고 해서 더블이나 되는 돈을 거절하고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그 영화는요, 2005년에 제작된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의 영화입니다. 근데 이 감독은요, 특징이 뭐냐면,
셰익스피어 원작의 대사를 그대로 영화 대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 영화 만들면 각색 많이 하잖아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동영상은 어디서 감독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감독의 작품에서는 뭘까요? 감독의 작품에서. 영화를 보시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영화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리알토 다리에서 테러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토니오가 샤일록한테 침 뱉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자막에 유태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차별 대우받고 있는지가 설명이 돼요. 유태인은 뭐 집, 부동산도 못 사고. 그리고 그 배경 장면으로 나오는 게 백주 대낮에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리알토 다리에서 테러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원작에 없는 거예요. 원작자의 의도를 살려서 대사를 하나도 안 바꾸고 쓴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이 왜 이 영화의 첫 시작은 유태인 차별례로 시작을 할까요? 사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보면 감옥이 이제 법정에서 그 계약서대로 안토니오의 가슴에 살을 한 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요. 그랬을 때 판사가 이제 네가 이겼다. 자, 그럼 가슴에 살을 띄어가라. 그렇게 나오죠.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역전이 일어나죠. 그 대신에 피는 흘리지 말고 사람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왜? 계약서에 없으니까. 결국 반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 이긴 거야, 진 거야? 그래서 진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해석상의 문제고 법정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같은 동시대에, 우리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당시입니다. 같은 시대가. 셰익스피어가 이 희곡을 썼을 때가 1592년이니까. 자, 그러면 그 16세기 조선에서 과연 유태인처럼 차별 대우받던 백정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그 조선판 베니스 상인 한번 해볼까요? 그 조선에도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 같이 가난한 몰락 가문의 양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고기가 없어가지고 백정한테 가서 한 건 외상으로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준대요. 그래서 야, 호기만만하게 내가 못 갚으면 내가 갑자기 심장에 있는 살도 떼어준다. 근데 못 갚았어요. 백정이 칼 들고 나타났어요. 아, 떡으라 싶어서 서당계 친구한테 가가지고 엽전 두 꾸러미 얻어다가 애따 이거 먹고 떨어져라 줬어요. 백정이 싫다고 멱살 잡혀서 사또한테 갔어요. 이 얘기잖아요. 가능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시대 신분 질서 하에서 백정이 감히 못할 겁니다. 지금 셰익스피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가능하다는, 베네치아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베네치아를 떠나서는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도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유태인들은 히틀러만 차별되고 했던 게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수시로 재산 몰수하고 추방시켰습니다. 전 세계 지역에서 다 그랬습니다. 사실 게토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진 게 베네치아입니다. 자, 근데 이 베네치아라는 나라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안토니오가 돈 띄어먹은 것도 아니에요. 자그마치 2배나 주겠다는 그 관대한 제안을 거절하고 종이 쪽지에 쓰여진 한 장의 계약서 때문에 목숨을 잃게 생겼어요. 셰익스피어는 이걸 고발하는 거. 고발이 아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베네치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독특한 나라냐. 사실 지금을 사는 우리 세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리고 개혁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당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정을 좀 했죠, 사실. 근데 하필이면 이런 세팅을 했을까요? 그거는 베네치아가 이마만큼 개인의 사적 거래를 존중해줬다는 반증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바다의 도시 이야기라는 베네치아 역사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네치아에서 법의 평등은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어서 외국인들도 이 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할 정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화폐는 베네치아 화폐였습니다. 이만큼 베네치아는 사실 개인의 사적 계약을 지켜주고 신뢰가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뱅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베네치아 상인들 썼던 환전 탁자, 그러니까 방코라고 이태리어로 불렀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사적 계약이 지켜질 때 약속어음이 돌고 환어음이 돌고 은행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 제도의 시작은 베네치아입니다. 시장경제가 발전되려면 거래 당사자 간의 평등한 관계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이 신분이 지배하던 시대에 베네치아에서 그게 최초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기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